안녕하세요. 성각기세라고 전화합니다. 저는 최정원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제임스 마취에 관한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학회가 재밌으려면 토론자가 발표자하고 각을 세워야 재밌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발표인데 제 반대편이 제임스 마취하고 최정원 선생님이라면 이거 각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서 이게 제 고민입니다. 소심하게 사소하게 시비를 걸면서 나중에 아마 마지막 때 말씀하실 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건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글을 읽으면서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저도 이걸 토론하려고 마취를 읽어봤습니다. 마취를 읽다가 생긴 피로를 최정원 선생님 글 읽다가 풀었어요. 안개 속에 있다가 갑자기 환한 곳으로 나오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의 피로를, 읽는 사람의 피로를 풀어주는 글을 쓰려면 한 번에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 번 수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왜 이렇게 최정원 선생님이 이 논문에 이렇게 수고를 들이셨을까? 그리고 저도, 토론하는 저도 토론을 위해서 들인 시간으로는 아마 제 토론사에서 제일 많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운전하다가도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일까? 결론은 마취가 맞다는 거예요. 마취가 잘 설명한다. 저나 최정원 선생님이나 calculation, interest, rational choice로 뭘 했던 게 아니고 그 앞에 서론에 썼던 그 키호테, 돈키호테의 얘기처럼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마취가 맞다. 그런 생각을 다시 에피소드처럼 해봤습니다. 또 마취가 영향력도 대단하죠. 또 옥스퍼드 핸드북 퍼블릭 파러시에 여러 논문들이 있고 여러 저자들이 있는데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사람이 제임스 마취라고 누구다 어떤 사람이 썼던 글에 고딘이 썼던 글에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참고로 1위는 윌답스키입니다. 윌답스키고 2위가 제임스 마취. 마취가 맞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소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최동원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논문을 쓰시고 또 발표를 토론을 하고 그러는 게 사전에 누군가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갖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 과연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자주 늘 일어나는 일일까? 우리가 학회 발표할 때 저희 책들 자아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었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 박흥식 교수님이나 이런 학회 오거나이저들한테 뭔가 실용적인 어떤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하면은 학회가 이렇게 잘 재밌고 잘 성의 있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마취가 합리적 선택론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잘 기술하고 있고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최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심오한 곳을 배운 것 같은 느낌을 늘 가졌습니다. 근데 또 역시 최정원 선생님 논문에 쓰신 것처럼 언제나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온 것 같은 느낌. 역시 또 저도 똑같이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마취를 읽다가 느끼는 점들은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팔시모니가 약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컴즈로 해서 같은 설명이라면 짧은 설명이 좋은 설명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다른 점인데, 이 중요한 개념과 용어, 컨셉트와 터미널러지가 정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의를 합니다, 마치. 근데 그 정의는 다시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는 정의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를 확인하려면 상당한 영어 실력과 상당한 학문적 수련이 거친 다음에야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예측 능력을 우리한테 학자들한테 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다음에 그저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실이나 강의실에서는 말취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이 사람만큼 잘 설명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책 토론회나 또 연구 용역할 때 연구 용역자 하는 사람 수행자로서의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걸 찬성하고 반대할 때 내가 말취를 생각하고 있는가. 두 얼굴의 두 종류의 내가 말취와 관련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최 선생님 아까 발표하실 때 산타클로스 얘기하신 그런 게 될 것 같고 저희가 학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싶을 때는 말취를 인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엑셀을 밟고 싶을 때 말취를 인용할 수 있을까? 혹은 엑셀을 요구하는 밟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어느 쪽으로 엑셀을 밟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말취를 인용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만 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최종 선생님께서 각 주에 쓰셨던 그 여러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보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동아대학교의 이름입니다. 아까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을 했지만 보통 이제 학교 올 때 차 안에서 이렇게 글을 읽고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논문은 제가 한두 번을 잘 읽었고 아주 명료하게 쓰셔서 저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마취는 사실 정치가 강의하면서도 많은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학이죠. 그래서 상당한 많은 강의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최 교수님에 있어서 이제 사실 강의도 들으셨죠. 마취 교수의 강의도 들으셨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좀 연구 방법론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좀 하 교수님 지금 리드 부동은 사실 대체리기적 방법론, 개인주의 방법론이라고 있는데 마취는 사실은 이제 제도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시적으로 볼 거냐, 또 거시적으로 볼 것이냐, 또 개인을 연구할 것이냐가 하고서는 리뷰는 국가를 연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제도에서 마취가 얘기했던 제도에서 전번에 제가 선생님 수업 중에 마취는 사회학적 역사주의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개인이 제도를 만들어가냐 그렇게 얘기하면 기능주의죠. 하지만 제도가 우리의 어떤 개인에게 어떤 자아상과 어떤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제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제도와 제도 중에서 기능과 구조의 관계에서 마취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의미에서 구조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중범위인 제도를 강조하는데 마취의 얘기는 사실은 제도가 우리의 가치관과 자아관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취가 얘기하는 것은 기든스가 얘기했던 어떤 구조와 이론과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도는 개인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또 개인들은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 상호작용이다. 아까 최 선생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마취도 상당히 조화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군요. 기능과 구조를 과연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최 선생님 관점에서 마취의 어떤 글을 읽으시면서 또 연구업들을 보시면서 강의 들으면서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보통 전통학적인 이분법은 우리가 정책을 연구하면서 기능주의냐 구조주의냐 이런 이분법을 많이 과거에는 지원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이분법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마치는 건 그런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제도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합리성에 대한 마치는 계속 그 대안과 보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합리 모형에서 얘기했던 그 합리성이라는 것은 뭐 도구적 합리성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마치는 사실은 뭐 경제학도 공부했습니다만 뭐 정치학, 또 사회학, 심리학, 또 문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입장에 있어서 그 합리성을 꼭 그 도구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고 뭐 디슨이 얘기했던 뭐 경제적 합리성, 또 정치적 합리성, 뭐 사회적 합리성, 뭐 여러 가지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합리 모형이 얘기했던 그 경제적 합리성에 국한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뭐 사회적 합리성이라든지 정치적 합리성을 넓혀 나가면 그 합리 모형이 어떤 보완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에 대한 어떤 마치가 생각했던 어떤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에게 또 최 교수님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제 문제는 제가 얘기했듯이 그 마치는 상당히 그 창조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창조 경제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또 교육법이 사실은 양기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어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에서 2, 3위의 IQ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인데 이 창조성에 상당히 그 문제점이 많고 미국에서 공부해 보면 학점은 잘 따면 나중에 그 논문 쓸 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문제점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창의성이 중요한데 이 창의성에서 마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 추구보다는 이제 목적 발견을 이제 주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추구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고 마치의 방법은 목적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발견이죠. 발견의 단어 중에 그 안에 새로운 창의성을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적이 결정되면 수단을 이제 하는데 그것은 창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의 거기에 그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치 방법론을 준비하면서 이 학제간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든지 정치학자들은 행정학자들 상당히 좀 비방을 해요. 우리가 사실 행정학자들이 안 다루는 분야가 없거든요. 하는 분야, 외교, 국방, 문화 전체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학자 같은 것은 뭐 지금 국내에서도 장이 큰 학교로 성장했고 그래서 우리 행정학과가 사실 그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래서 학제간 연구의 어떤 그런 그 장단점에 대해서 또 최 교수님이 느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치는 사실은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그 사람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다른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최승범 교수님이 그 린드블럼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십시오. 논문 아주 잘 읽었습니다. 하 교수님 연구의 범위가 깊이가 굉장한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 뭐 디지털 메이킹을 전공은 아니었지만 제가 박사 논문을 커뮤니티 파워 스트럭처 쪽으로 썼기 때문에 아마 저를 토론자로 지명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논의들이 권력의 문제로 이렇게 귀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린드블럼이 이제 경제학자였는데 정치경제학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 사람이 머들링 트루라든지 이런 그 얘기를 했을 때 시대적 상황이 어땠을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나이가 17년생이면 몇 살입니까? 거의 100살 가까이 되는 거죠. 97살.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계신 거죠, 지금? 네. 근데 이상하게 한 2000년? 1990년도 넘어가면
고전적인 이론으로서의 점증주의는 배워도 그 이상의 논의 진전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럴까? 아주 오늘 제가 좀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상황이 변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양반이 한참 활동하던 시기가 나이로 치면 30, 40대고 그 다음에 70년대 세계 경제 변화를 거쳐서 그 상황이 많이 변한 상황에서의 나이는 60, 70대예요. 그러면 사실 학문적인 활동을 젊어서 아주 새로운 이론을 꾸며가면서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파워에 관련된 이론도 이미 그 시기와 더불어서 많이 변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린드블럼이 이야기하는 아이디어한 민주주의로서의 폴리아키. 근데 사실 폴리아키는요 그렇게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니에요. 61년도에 달에 그 디마크라시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폴리아키라는 것은 사회에 여러 가지 섹타들이 있는데 그 섹타 내에서 엘리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섹타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균형과 견제가 맞아가지고 그거를 달이 왔던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폴리아키는 아주 고전적인 민주주의, 수많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컴피티션을 거치고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달성되던 어떤 아이디어나 민주주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왜 그랬을까? 50년대에서 60년대가 위대한 미국 해가지고 상당히 고생경제학자들이 끌고 나가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복지국가가 강화되고 그것이 대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은 기업이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들었으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제 서로 컴피티션을 벌이죠. 유럽도 살아나고 일본도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오일 쇼크하고 더불어서 침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새롭게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모델이 이제 유연적 축적 체계니 포스트 포리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 단계가 들어서면은 파워에 관련된 많은 논의에서 무엇이 빠지냐 하면 이 인텐션이 빠져요. 권력을 행사하려면 의도가 있어야지. 파워를 행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 없이도 파워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이런 그 부자들 내지는 도시정치에서는 개발업자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되지만 기업가들하고 이것이 특별한 의도가 없어도 서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도 얘기되고 있지만 이런 그 디시전 메이킹 스트럭처가 두 가지의 기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마켓 파워라고 하는 이런 그 경제적 엘리트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퍼플러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의 보팅 파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 이미 60년대 위대한 사회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프로그레시브한 프로그램들이 나왔고요.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권이 불탈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투표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의 연합을 갖다가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기업들이 경제적 파워를 행사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견제의 어떤 정책들, 예를 들면 SSM 정책이라든지 이런 총자본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파퓰러 컨트롤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브로드한 큰 두 판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그러다 보면 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도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무의사적인 이런 그 어떤 구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린드블럼은 쭉 보면 자꾸 이제 엘리트의 어떤 지배 예를 들면 옛날에 누구죠?
신의 빛이 있음을 주장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 시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앞으로 이론 발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이제 소위 세계화라든지 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여러분들은 모든 정보를 즉각 받아들이고 또 표출할 수 있고 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공존하면서도 모순적인 그런 사회에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그 사회 발전,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이라고 보는 부분이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경제 시스템을 지네리트가 도미네이트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발전된 데서 민주주의가 나오고, 그렇다고 민주주의 사회가 꼭 경제가 발전된 사회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좀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에 있고 우리가 어떤 조합을 억셉트할 것인가를 시대 상황이 결정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단 저희가 시간이 제한됐으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논문을 읽으면서 사실 대학원생 때 이후로 린드블럼 펴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박 교수님 논문 자체가 또한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친구들 큰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린드블럼이 단순한 정책 결정 모형 교과서에 나온 그런 선을 넘어서서 사회 사상가로서의 명분을 지니고 있다는 저 논문 잘 보여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논문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린드블럼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또 이런 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저는 몇 가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합리 모형에 대한 생각인데, 이 린드블럼이 데이비드 브루크와 같이 쓴 책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거기에 합리 모형 계보로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 2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개가 유형에서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디시전 또는 뭐 테크니컬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또 하나가 유토피안 디시전 메이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유토피안 디시전 메이킹과 시놉틱 디시전 메이킹이 공통점은 이제 거의 완벽한 합리성을 전제하는 거고, 차이점은 정책 결정의 의사결정의 결과물이 얼마나 폭넓은 변화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인크리멘탈한 변화에 머무느냐, 이런 차이를 이제 좀 보게 되는데, 린드블럼은 되게 59년 논문 같은 데서 되게 그 이후로도 그렇고요. 두 번째, 시놉틱 모델, 유토피아 모델보다 시놉틱 모델을 전제로 해서 이 타겟을 삼고 공개가 조금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놉틱 모델에서는 사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가치와 사실이 분리된다. 그걸 전제로 해서 가치의 영역을 다루는 논의는 그쪽 사람들이 하고, 예컨대 정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분석가 또는 계획가들은 그 사실의 영역을 다뤄서 주어진 문제를 또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목표가 뭐냐를 이제 확실히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뭘 가치적인 기술자로서 가장 적절한 문제를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박 교수님 논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부분적으로 린드블럼이 타겟으로 했던 기획가나 분석가가 그걸 유토피안 모델에서 상정되는 그런 어떤 플러스 버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상정된 적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활발한 합리성을 가진 그런 계획가로서 바람직한 사회를 아주 선두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델까지 전제해 놓고서 그걸 타겟으로 삼고 공부를 했다는 적이 있었을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안 서서 그런 점이 좀 궁금했고, 그렇다 보면 만약 그렇게 본다면 열린사회를 공부했던 열린사회 공부하는 사람을 다시 공부했던 포포의 논의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거의 막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그런 맥락에서 이 린드블럼을 쓴 적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잠깐 좀 들었습니다.
그 점이 이제 하나 궁금했고, 두 번째로 린드블럼이 후반부에 후기 오면 올수록 이제 분석의 의미 이런 걸 자꾸 이제 언급한 걸로 이제 돼 있고, 그건데 중요한 발견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미국 또는 서구학자들이 정치 과정으로서의 정책을 보는 거하고 또 분석으로서의 정책 분석을 보는 것이 상당한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치온이나 여러 사람들에서 나옵니다만 제한된 합리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열망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다원주의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그래서 문제 해결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봤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또 정책 분석이라는 분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분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린드블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정책 분석에서 주류가 된 적이 있었던 하는 그런 그리고 항상 합리적 정책 분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입장 그런 입장으로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합리모형 같으면 가치와 사실의 분리에 의해서 가치의 영역은 정치한테 맡겨놓고 사실의 영역만 이제 이 분석가들이 다루다 하면 그 문제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치와 사실이 섞인다고 얘기하는 린드블럼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분석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었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반기 오면 올수록 그 합리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간에 분석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맥락에서 그 주장을 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린드블럼이 계획과 주권의 시장 체제를 제시했던가라는 것은 좀 왜냐면 계획과 주권의 시장 체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린드블럼 공격하고자 했던 그런 사회 그런 모델 그런 거하고 연결이 더 강하게 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었는가 그냥 여러 대안 중에 하나만 얘기했던 건가 아니면 진짜 이쪽에 의미가 있는 그 대안으로 언급했던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좀 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 개념에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린드블럼이 제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건 맞고 또 이제 린드블럼의 논의에 이 제도 개념이 반영된다면 더 좋은 분석이 될 수 있고 진전해 나갈 길이 보인다 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저는 매우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린드블럼이 제도 개념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도의 어떤 제도 개념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모르진 않았다. 폴리아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하나의 제도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규칙이 있고 경쟁 규칙이고 그렇겠죠. 여러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바람직한 규칙의 모습을 생각했던 나중에 보니까 왜곡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행위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걸 고쳐나갈까? 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도 개념이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념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4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훈 교수님 너무 좋은 연구 하셔가지고 지적으로 아주 배부른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선 두 분의 공통점 이 자리에 학생들도 많이 계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합리라고 하는 말을 엉터리 합리주의자들한테 뺏기고서는 그냥 다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한 학자들 아닙니다. 정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적절성이나 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학자가 얼마만큼 자기 일생을 일관되게 살아나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최종훈 교수님께서 그 마르크스의 인간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람의 인간미나 한눈 그런 것이 아마 잘 합치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얘기들을 전부 우리가 들으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얘기죠. 한민주의자 얘기들은 우리를 항상 긴장하게 만들죠. 그런데 사실은 잘알수 정말이고, 사실 마치가 하는 얘기는 나도 알고 있던 것인데 그걸 아주 쉽게 거기다 의미를 부여를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인석 교수님의 그 린드블롬에 대해서는 정말 잘 듣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린드블롬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연세도 높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분의 업적은 역시 젊었을 때 하셨던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제 사부의 사부예요. 린드블롬.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의 어떤 직접 노력의 이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텔리전스 디모크라시 쓰고 할 때만 해도 저는 그 팩추얼 한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팔리틱스 앤 마켓을 하면서부터는 굉장히 주범적인 차원으로 문제의식이 전환됐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리 하현석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아주 일관되게 그렇게 근데 저는 학자의 머릿속에서도 그것을 일관되게 그렇게 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 리딩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린드블럼이 뭔가 욕심이 노욕이 좀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